안녕하세요. 악통수입니다. 악성 루머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약속을 했었는데 방송을 하겠다고 지금 많이 지연됐죠? 그동안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빴고요. 아무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신라젠 리스크와 언론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신라젠 주주분들 중에는 민주당도 있을 거고 미래통합당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의당이라든지 여러 정당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로지 신라젠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신라젠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권 연루설. 결론은 없다입니다. 99.9%. 저는 정치권과 연루된 게 99.9%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암 및 기타 임상실험 성공 여부. 어느 바이오 업체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성공을 시키는가 이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와 거기에 임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장암과 기타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정도 이형과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특정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각 검찰 조사 결과. 이거는 저도 만약에 진짜로 내부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모든 국민, 모든 신라젠 주주가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에 따라서 신라젠 주가가 잠깐은 영향이 있겠지만은 크게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젠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과 3번을 제외하고 2번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일반 바이오 제약주하고 신라젠하고 똑같이 어떤 임상 실험을 함에 있어가지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한 거고 기대를 하고 있고 리스크를 안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정치권 연루설이 결론은 연루설이 없다라고 99.9%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샀는데 마우스 이거를 위해 방송을 위해서 마우스를 샀습니다. 맥북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맥북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별도 애플 마우스를 샀습니다. 사정은 없애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정치권 연루설이 왜 없다고 99.9%로 정치권 연루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그렇게 정치와 많이 신라젠이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언론이 신라젠을 주목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야당인 미래통합당 몇몇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첫 번째로다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검찰과 언론 개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거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하고 그 다음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기존 기득권 언론 및 검찰 기자단의 검찰의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에 대한 검증 및 조사 없이 기사화하는 게 이게 자꾸 정치권 연루설
그 다음에 악성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예, 특히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예, 야당, 특히 새누리,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동조,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또 있죠. 예, 평론가들, 뭐 조중동에 있었던 평론가, 그 다음에 요즘에 진중권 평론가, 예, 엄청나게 근거 없이 예, 신라젠을 엄청 때리고 있죠. 민주당하고 엮으면서, 유시민하고 함께 엮으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거는 뒤에서 더 추가로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득권 언론이라고 하면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은 예전부터 미래통합당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새누리당, 그 다음에 한국당 예전에, 그리고 검찰 기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BC 피디수첩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아마 MBC 피디수첩을 읽으면은 검찰 기자단이라는 게 참 깜짝 놀랄 단체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몇 명의 기자들만 딱 소속되어 있고 검찰에 출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의 특정 간부를 만나서 기사를 소스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기자단에는 웬만한 그 언론사 아니고서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밑보이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검찰발 기사를 받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언론은 뒤처지겠죠. 그런데 검찰 기자단은 누가 하고 있느냐? MBC PD수첩에 의하면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뭐 직급 정해가지고 검찰 기자단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언론개혁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검찰 기자단 진짜 몹쓸 기자단이다. 그리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아마 철퇴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신라젠도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신라젠을 그러니까 악성 유튜버가 그랬었죠. 소식통 지인에 의하면은 신라젠에 조사가 들어간다, 특별하게. 그리고 큰일 난다, 뭐 이런 악성 유튜버 그 못난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며칠 지나서 곧바로 뉴스가 터졌죠. 검찰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언론에다 살짝 흘리고, 그 다음에 유튜버한테 흘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 기자단이 언론화 딱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얼른 말 바꾸기 들어갔었죠. 처음에는 신라젠을 집중 조사한다고 인원을 그 검찰 인력을 파견한다고 했다가 신라젠이 아니다. 금융조사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융 직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검찰 직원을 투입한다라고 저녁에 말 바꿨죠.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부 평론가하고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서 재밌게 기사화하고 또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신라젠을 공격을 들어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라젠이지만은 여기 입장에서는 여당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뉴스와 악성 주식 유튜버들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정치권 연루가 되지 않는가?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다가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첫 번째로다가 현재 법원에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 법리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 이게 기사화 거의 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유튜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MBC나 아니면 MBC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KBS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라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세부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증인이 어떤 말을 했고, 변호인이 어떻게 했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채택을 했고, 뭐 이런 쭉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엄청 큽니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죄를 받을 확률이 크고요. 무리한 기소라는 거죠. 근거 없이 그냥 진짜
뭐야 심증만 가지고 아니면은 타겟팅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이거는 MBC에서 나오고 MBC였나 뉴스타파 그다음에 여러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는 물론 그쪽에서 지지하겠지만은 한번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조중동이라든지 일반 언론들 기사만 보고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언론에서는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판단할 수 있지 언론만 가지고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김건희 주가 조작 위혹과 공모설 그 다음에 장모의 장고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 MBC, KBS에서 줄기차게 방송을 하고 있죠. 거의 그 보도하는 수준이 거의 사실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은 한번 보시고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장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가지고는 법원에서 그 장모가 판사 앞에서 인정을 했어요. 위조였는데 검찰이 조사를 안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엄한 사람이 감옥 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제 소송 걸고 난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위정부 지검에서 이걸 미적거리고 있다. 아무튼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1, 2 하다음에 3까지 먹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총장이 현재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무리한 기소와 본인 와이프 및 그의 장모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중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중 현재 보이는 카드가 신라젠의 정치권 연루설 뿐인데 총선이 코앞인데도 발표하거나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조사 및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증거하고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치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1, 2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1, 2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드렸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 완전 궁지에 몰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신라젠 하나 있어요. 근데 어땠어요? 지금 7개월, 8개월이 되도록 지금 신라젠 조사한 지 오래됐는데 완전 찬스였잖아요. 조사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번은 총선에 발표하고 일부 그 미래통합당도 총선을 위해서 이거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몇몇 위원들 활용을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신라젠은 정치권과 연루가 되지 않았다. 단 뭐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신장암 및 기타 임상실험 어느 바이오 업체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신라젠은 다른 거 이제 다 제끼고 예전에 어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신라젠은 정치권 연루설 그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 주식 매각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것만 거치면은 신장암 기타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오를 거고 마지막으로 신장암하고 기타 임상 실험에서 성공하면 된다. 하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만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감은. 문은상 대표님. 그리고 그 직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믿어보기로 한번 합니다. 한번 베팅을 했어요. 돈을 다 잃더라도. 투기에 가깝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라젠 성공한다. 막 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판단은 여러분이고 리스크와 기대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검찰을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언론 수준이 어떠냐, 신뢰도가. 예,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 수준이 졸린지 많이 빠뜨렸네요. 예. 예,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 수준,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전 세계 꼴찌입니다. 예, 기사화하지도 않아요. 이래서 더 기사화하지 않으니까 언론을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만 본다고 하면은 절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한번 볼까요? 보자. 예, 이거죠? 닫고 내거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예, 힘들게 찾았습니다. 이것도. 아이고 참. 또 세계 최하위 기록하는 한국 언론 신뢰도, 시시하는 언론. 왜 시시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예, 잘 발표를 하지 않아요. 자, 지금 통합 검색으로 나왔죠? 뉴스로 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저기 하는 거고, 뉴스로 볼게요. 예, 여기에 쫙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나오죠, 이쪽에. 뉴스 파트에. 예, 여기는 좀 나오네요. 웹사이트라는 데 나오네요. 언론 신뢰도,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서울신문이네요. 이번 주에서 자국에서 보도되는 뉴스 내부 신뢰에서도 응답한 한국 언론 신뢰는 4년 연속 꼴찌 입력. 예, 이거는 2019년도 2020년도 건 안 나왔네요. 아까 그거 거는 2020년도 거거든요. 어디 있어? 2020년도 게 있는데, 아무튼 예, 하여튼 4년 연속, 2019년도죠. 2019년도 맞아요. 제가 좀 착각했네. 2020년도라. 예, 이건 해가 바뀐 거. 예, 2019년도까지 4년 연속 세계 언론 신뢰도 꼴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신뢰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일단은 네이버 뉴스를 봐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봐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걸 봐야지 여러분이 이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서는 안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봐야지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은 더럽게 꼴찌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예, 우리나라 언론이 힘 있는 자들의 빌부터 받아 그대로 적어서 기사화하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사하고 확인 없이 기사화하니까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나마 JTBC가 한국에서 언론중 신뢰도 1위였으나, 이거 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BBC인가? 예, 신뢰도 1위였으나 이번 조국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편파적 보도를 함으로써 신뢰도 저하 또는 여기까지만 하고, 1위였으나 이번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편파적 보도를 함으로써 신뢰도 저하. 정경심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뭐 여러 방송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뭐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검찰하고 뭐가 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가, 궁금하거든요. 어떤지. 진짜 언론들이 검찰의 불리한 거는 발표 안 하고 정경심 교수나 이렇게 불리한 것만 언론에 내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JTBC가 큰 앞부분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있잖아요. 언론에서 쭉 적고 나서 맨 끝에다 이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도하는 등 예전과 같지 않은 JTBC입니다.
그래서 제가 JTBC 관련해가지고 이상하다. JTBC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여기저기 다 검색을 해봤어요. 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 그래서 하나의 제가 방송을 보게 됐는데 손석희 사장이 마지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앞에서 아나운서 그거를 100분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시민과 진중권을 불렀어요. 뭐 언론과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불렀는데 저희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100분 토론이었는데 편향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막 양쪽 패널이 막 싸우면은 중간에서 딱 객관적인 시각으로다가 이렇게 조율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분 토론을 잘 유도해 나갔는데 마지막 100분 토론은 손석희 사장이 뭔가 작정을 하고 왔는지 편향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런 JTBC가 예전에 신뢰도 저도 JTBC를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제 안 보게 됩니다. 왜? 편향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미래통합당에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인을 입국 거부하자고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도 아는 것인데 언론은 또 이거를 또 주구장창 보도를 합니다. 황교안 특히. 신기하죠? 아니 중국인들을 다 거부해버리면은 사실상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난리가 났는데 미래통합당 그 황교안은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갖다 중국인들 입국하자. 그다음에 몇몇 한국 땅 사람들 나 참 국익이 뭔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우리나라 코로나를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진짜 이거 보면서 나 진짜 머리가 뚜껑까지 열렸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이 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국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실질적으로 뭔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많이 퍼뜨린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멘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멘트 전혀 안 합니다. 그대로 한국당 그냥 말하는 거 황교안 씨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내보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처법을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하다못해 WTO까지. 극찬하는데 언론에서 우리나라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기사화를 쫙 뿌렸다가 어떻게 했냐?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알아서 자삭했습니다.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나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 언론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이런 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그냥 세계 꼴찌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기자가 말하는 건데 한국 언론이 형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랍니다. 첫 번째 결론이 C에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팩트를 부풀린다. 소설의 냄새가 난다. 복사 붙여넣기 기사화한다. 언론 윤리가 없다. 이게 한국 언론이 전 세계 신뢰도 꼴찌하는 이유라고 그 다음에 한국 언론이 형편없다고 하는 이유 근거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뭐 이분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유명 매체에서 코로나 기사를 실었는데 그 매체에서 유명 매체래요. 어딘지는 얘기 안 해주는데 한 개인 네티즌의 유튜브 채널을 출처로 했대요. 이 코로나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언론사가 경쟁으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 및 특정 정당의 빌부터 기사하는 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리고 출처도 불문명하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아까 소설의 냄새가 나온다 했죠. 한국 보도 언론은 소설에 가깝다고. 예를 들면은 그 언론들이 기사화할 때 항상 이런데 언론들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모모시 전문가에 따르면 모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은 그분은 그 기자분이 외국 기자분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주제와 상관없이 취재원에 대한 익명성을 너무 보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회에 대해 사회생활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언론들은 생명에 위협하지 않을 정도이면은 그 언론 그 출처 있잖아요. 예,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취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그 조국이라든지 정경심 이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들은 거잖아요. 검찰 말만. 검찰 말만 듣고 언론은 검찰 말 받아가지고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뿌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국 장관 아니면 정경심 사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데가 법원이에요. 변호사와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국민들도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법원이 잘못 판단해도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이 피사실 흘린 거를 언론이 밝힌다면은 과연 어떨까요? 서울대생들 난리 났었죠. 이거 조국 장관 때문에. 나중에 서울대생들 아마 창피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서울대생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하지만 서울대생들이 균형을 못 잡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주총회 때 바라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문화상 대표님이 사제로 전에 20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을 때처럼 진짜로 신장암 개발이라든지 기타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말로다가 공지로다만 띄우지 마시고요. 주식을 1,000억 원어치, 2,000억 원어치 개인 재산의 반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문흥상 대표님도 어떻겠어요? 신장암이 성공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임상 실험이 성공하면은 만약에 재산이 2,000억 있다 그러면 1,000억만 투자해가지고 10배, 50배 오르면은 그 이상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표님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그냥 공지사항으로다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정도 자신감을 보여야지 주주들도 안심하고 그나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젠 그 주주 카페에서 1년간 모보수 대표직을 수행해달라. 저는 이거는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적자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도 되게 힘들고 모보수로다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1, 2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보수 대표직하고 주주들한테 신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성 루머 유튜버, 그 다음에 정치인, 평론가 소송 진행하십시오. 그 자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해서 이 또한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진중권 씨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소송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중권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되게 친했었는데 아무튼 진중권 씨가 그 동양대 그 교수직 그만뒀죠. 왜냐면은 자격이 안 되는데 거기서 그 동양대 총수 때문에 교수직을 하다가 요번 이제 조국 사태 발로다가 이제 자기도 알려질까봐 그냥 그만뒀다고 뭐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중권 왜 그만둔 이유 뭐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셔야지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소문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여러분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윤 총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팩트가 어디까지일까? 일단은 박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이 누구냐? 이전에 보시면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였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2019년 12월까지 누구랑 같이 조국 장관하고 함께 근무했었겠죠. 이분이 뭐라고 그럴까? 내부 고발? 내부 고발 해가지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을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한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정 기사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박형철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법정에서 유지혜수에 대한 감찰은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이 그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검찰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틀 전에 기사에 보면은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무슨 어느 신문사예요? 매일신문. 참 이것도 한번 좀 이따 검색을 해볼게요.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조국 수석이 검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국 수석이 검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외압을 넣었다고 했었죠. 근데 쭉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1부는 조 전 수석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를 열었다. 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뇌물죄로 기소된 부사유리원장 노한준 교수 등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피고는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변호를 통해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 및 행사방해죄 공범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비서관이다. 이 사람 박형철.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내부 고발했는데 이 사람도 박형철도 기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는데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죄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조 전 수석을 감찰 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조국 전 수석을 감찰 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 진술은 알려진 것과 달랐다. 깜짝 놀랍니다. 박형철 기소되자 입장 바꿨나. 박 전 비서장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감찰이 종료돼서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관련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는 특감반 권리가 아니라 민정수석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은 없었다는 조 전 수석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이날 조 전 수석 변호인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는 업무와 관련해 착수와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민정수석으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민정수석의 권리 행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본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종결됐고 이는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후속 조치로 기관 통보를 한 것도 민정수석에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 전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 변경에 따라 검찰이 검찰 중단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그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자신 역시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줄 몰랐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거 좀 이따가 제가 그 하나 더 재미난 사실 알려줄게요. 그 유튜브 보다가 찾았어요. 노한중 너무나 일반적 추측 기소. 한편 조 전 수석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한중. 부산 유리원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한중 변호인은 장학금 지급 사실을 인정한다 하면서 2010년 1학기 2학기까지 주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연속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정수석이 됐다고 이를 뇌물공이라고 주장하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원 논리에 의해서 근거도 없다. 장학금 지금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너무나 일반적인 추측적 기소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재판도 잘못하면은 이거 재판도 못 갈 것 같아요. 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고야. 아무튼 그러면 아까 박형철에 대해서 보자. 전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였죠. 그리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대전이면 생각나는 사람 기억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전에 있었죠.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그 예전에 징계를 먹었다고 그랬었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그 징계 사유가 이제 그 옛날에 박근혜 때였죠. 박근혜 때 뭐죠? 국정원 댓글 조사하다가 뭐 징계를 해가지고 뭐 자천됐다라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징계 사유를 적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문건이거든요. 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 직무상의 위반. 2014년 10월 17일 이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겁니다. 201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직무 배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 아마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유튜버가.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하나 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항목 윤석열 총장의 2014년 2월 21일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및 신고 시 배우자 명의 김건희죠. 배우자 김건희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 1,500, 1억 3,600만 원의 재산을 중대형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민정수석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박형철이 같이 근무했는데 근데 박형철이 어떤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같이 박형철과 함께 너무 친한 사람입니다. 그 윤석열하고.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깜짝 우리 언론이 참 대단합니다. 자, 박형철 검색했죠? 보통 자 검색하면은 시신수를 할게요. 없습니다. 보시죠. 아까 그 기사 제가 클릭했을 때인데 다른데 그 2일 전에 나왔던 기사는 어느 언론에서도 안 뿌리죠. 이게 바로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네이버, 구글 뭐 여러 군데서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죠. 공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법원 공판 가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거. 또 하나 볼까요? 윤석열 장모. 야, SBS도 이제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내보내네요. 픽이 같은 SBS겠죠?
이제 JTBC도 내보내기 싫어. 예전에 하나도 안 내보냈어요. 어디만 내보냈냐?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 예. 진짜 언론들 진짜 너무합니다. 이제 좀 장모 사건 내보내기 시작하네요.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뉴스에 검색을 해봤는데 언론이 검찰 눈치 보는지.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언론도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머니투데이도 내보내기 시작을 했네요.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중앙일보도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은 믿을 수 없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라전의 위험은 누가 있냐? 검찰에 있었는데 그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몇몇 미래통합당 위원들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정치적 연루설은 나올 수가 없다. 이제 총선 거의 코앞인데도 아직 터뜨리지 못하는 거 보니까 없습니다. 신라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진짜 신장함 문은상 대표님이 자신감을 가지셨다면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천억, 1천억 그냥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1년 무보수로다가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2천억, 1천억이 100배가 될 거고 10배가 될 거고 10배가 될 거고 더 재산을 벌려 드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감 있으시다면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된다. 주주들한테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정치 연루설과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거 뭐 간단하게 조사를 하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쓰레기 언론들, 기레기들 어떻게 합니까? 4년 연속 세계 신뢰도 꼴찌하고. 아무튼 그 다음에 유튜버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악성 유튜버의 뒤통수를 까야 되니까 신라젠을 검색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 신라젠 쭉 볼게요. 이상투자그룹 넘어가고 이상한 기사가 있는지 볼게요. 이분도 이영수님도 좀 약간 객관적으로다가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잘 중도를 잘 지키고 계시죠. 6개월 전 기사니까 지금 날짜 정렬로 안 했어요. 이건 3일 전인데 이거는 굳이 뭐 제목 보니까 제가 이분 거는 봤어요. 이분 거 봤어요. 이거 문갑식. 그래서 아까 조사해놨죠. 가로세로 연구소. 진짜 이 방송 진짜 이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특정 1개월 전에 이 문갑식 참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신라는 처음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 쪽 정치 연루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아니면 조국 딸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딸이 같은 병원에 인턴으로 갔다 이런 거를 주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양력을 찾아봤어요. 이런 방송을 하길래 되게 나름대로 문갑씨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냥 기레기로 인정합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나요? 모르겠네. 제가 잘못 씁니다. 기러기라고 기레기가 아니라 기러기. 이렇게 헐헐 날아다니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송 당하면 안 되니까 문갑씨님한테 진짜 이분 제가 보면서 소송은 조선 뉴스프레스 기자고요.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조중동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의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클릭은 안 할게요. 문제 삼기 싫으니까 저도
봤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신문 기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편집장도 했었고 일반 무식한 나보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이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가씨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거를 이 사람 통해서 알게 됐는데, 와, 난 이 멤버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문갑씨가 강용석하고 얘기하는데 아주 골 때립니다. 예, 다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바빠서 저도 이제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녹화 영상 찾는데 저도 정치에 편중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신라젠 주주 여러분, 오늘 그 부산에 주주총회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요. 그리고 그것 좀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 첫 번째, 자신감 있으면 주식 문은선 대표님이 매수할 수 있느냐, 얼마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무보수로다가 할 수 있느냐. 세 번째, 그 악성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신 있다면 소송할 수 있느냐. 이거를 꼭 대신 좀 죄송하지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라젠 주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가가 힘들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지긴 했지만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아무튼 파이팅 해주시고요. 신라젠 주주 총회 가시는 분들은 좀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서 그 안에서 신라젠에서 주주총회에서 코로나 걸렸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제우선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형편없는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